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정치 견지학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고위원님께 여쭤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여쭤봐야 될지. 일단 제가 잘 몰라요.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어제 홍준표 의원 찾아갔잖아요. 네. 홍준표 의원은 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덕담을 했던데 네. 이 장면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근데 이제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야 뭐 정치인이 그것도 어쨌든 국민의당에 고위직에 있는 분이 찾아오면 덕담하고 뭐 할 수 있죠. 그래요? 네. 그냥 그 의례적 덕담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최진석 위원장은 왜 찾아갔을까요? 홍준표 의원은. 정치권에서는 사실 뭐 대선 때든 어떤 때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찾아가고 또 상대는 그에 대해서 뭐 좋게 받아주는 것이 맞지 문전박대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아마 홍준표 의원께서 뭔가 다른 결행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사실 홍준표 의원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20몇 년 정치 생활 동안에 당을 떠나지 않았다. 자진해서 내가 떠난 적이 없다.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시는 분이고 그게 정치적 자산인데 또 스스로가 뭐 보수 정당의 적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움직일 거다? 예, 움직일 가능성 저는 뭐 전무하다고 봅니다. 출당시켜달라고 했잖아요. 출당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또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고 아마 그런 의사도 전혀 없겠죠. 결국은 이제 그 윤석열 후보와 이제 단독 회동 이후에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거잖아요. 네. 정리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문제가? 그다음에 아니면 지금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이제 홍준표 의원께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또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까지 홍준표 의원을 그 당원의 자격이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판에 무슨 역할을 주문할 수 있는 겁니까, 당에서?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또 변하는 환경에서 또 홍준표 의원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려고 하면 그에 맞춰서 또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뭐 당연한 도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또 홍준표 의원도 굿했다고 해버리는 순간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뒤에서야 나라님도 욕하는데 그거 가지고 그래 따지면 홍준표 의원님도 남 듣지 않는 데서는 얼마나 또 여러 가지 말씀하셨을 수 있잖아요. 문제는 남이 파장이죠. 중요한 거 듣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번에 들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외부로 나가고 그것이 이제 일반에 알려지면 상당히 곤욕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걸로 가버렸는데 김건희 녹취록 흘린 있잖아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어떻게 보면. 됐고 하여간 김건희 녹취록이 지금 별로 데미지가 없다고 보니까 자체 분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이런 것이 당연히 없는 것이 훨씬 낫고 물론이죠. 예. 또 이미지에 손상을 입힌 건 사실이죠. 다만 지지율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를 본다면 이런 것은 유권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항상 좀 경험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거든요. 보통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의 문제라면 배우자의 큰 부정행위 같은 것, 예를 들어 부패행위라든가. 네네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응당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누구든지 벌어지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 성격이 있거든요. 상대가 악의적으로 접근하고 유도해서 어떤 말을 하게 하고 그것을 또 공개적으로 터뜨려서 망신을 주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녹취록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좀 종합을 하면 네. 내가 권력을 잡으면 네.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발언 하나와 네. 무속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하면서 결국은 최순실 데자뷰
이런 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김순실 이런 지금 네. 신조어까지 나온 거잖아요. 네. 이런 어떤 그 프레임이라고 해야 될지 인식이라고 이런 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일반 국민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고 그걸 통해서 윤석열 후보자에게 타격을 가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별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류의 이야기를 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했거든요. 그리고 일종의 말하자면 자신들의 세계관이 또 있어요. 그 우리나라 특히 민주당 쪽에 뭐 선거에 좀 참여하는 분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나쁜 어떤 모습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꾸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거나 입증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네. 네. 마치 뭐 옛날에 말하는 삼인성호라고 해서 세 사람 혓바닥이 호랑이도 만든다는 것처럼 이 계속 떠들면 실제로 국민들이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사실 선거운동에서 늘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과거에 이제 김대엽 사건 이후에 김대엽 예, 네. 그런 구체적인 부패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예, 그때 당시 국민들이 사실은 좀 속은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진 그 선거 과정마다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무슨 생태탕 논란 이런 것도 크게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나 이런 그분들이 생각하는 선거의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하는 여러 가지 논의도 사실은 자기들의 자가 발전이에요. 그리고 예컨대 정작 김건희 씨는 나는 무속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왕자 써준 것도 동네 할머니다. 그리고 뭐 그런 표현까지 하잖아요. 내가 더 잘한다는 거죠. 내가 더 도사인데 무슨 무속인한테 물어보냐고. 잠깐 그러면 여기서 어제 열린공감TV가 또 공개한 게 그 건진법사 전모 씨 있잖아요. 네. 전모 씨 명함을 입수했는데 코바나 컨텐츠 고문 명함이더라. 네. 이걸 또 그 공개했는데 이건 어떻게 그럼? 근데 제가 알기로 뭐 그 회사가 뭐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겠는데 직원이 많아야 2-3명 정도 있는 네. 그런 기획회사라는데요. 네. 무슨 뭐 대기업도 아니고 무슨 뭐 직원 2-3명 회사의 고문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겠느냐. 뭐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이 행세하려고 하니까 명함을 만들어줬든 또는 그 반대든 혼자 팔고 다닌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이 뭐 인간적으로 또 사적으로 알았던지 몰랐던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 적이 없지만 이런 것 하나 가지고 그다음에 모든 이야기를 막 덮어 씌우거든요. 심지어는 최근에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잖아요. 이 건진 법사라는 분이 소속된 종단에 그 기부를 한 분이 우리 당의 비례대표 의원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오래전부터 뭐 일이 있었지 않느냐. 근데 그 종단에 기부한 것하고 더군다나 그 한모 의원님은 윤석열 후보가 정치권에 들어오기 훨씬 전에 비례대표 의원이 된 분이고 그거보다 훨씬 전에 기부를 했는데 그게 무슨 관계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막 마구 덮어 씌우니까 근데 잠깐만요. 신빙성이 없는 거죠. 일단 이 명함으로 다시 돌아가면 네. 만들어줬다고 보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그러면 만들어줬다면 그중 물론 상근 직원은 아니겠지만 고문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김건희 씨하고 평소 안면 있고 잘하는 사이라고 보는 게 상식일 거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그냥 한번 소개받은 정도다라는 이야기도 또 검증 대상으로 다시 설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검증 많이 해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제가 그 경북 봉화에 가면 현불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절에 설송 스님이라고 계셨거든요. 그분이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을 마쳤다 해가지고 동교동계 정치인들은 거기가 거의 성지처럼 생각하고 나중에 한화갑 전 대표께서도 네. 대선 출정식을 하면서 현불사 그 설송 스님을 모셔놓고 그 식을 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면 지금도 김대중 대통령에 관한 여러 가지 그걸 비석으로 새겨놨어요. 네. 근데 그분 저도 한번 만나봤는데 저는 별로 믿었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이 그렇게 대단한 거냐 저는 모르겠어요. 뭐.
뭐 검증을 하든 뭐 친했든 말든. 근데 왜 추가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건진법사라는 이 사람이 선대위 네트워크 본부에서 등장을 하고 처남과 딸까지 등장을 하니까 특수한 관계 아니야 이런 의혹이죠. 딸이라는 분도 뭐 제가 듣기로는 사진 영상학과 학생 시절에 전시 그 현장에 와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일종의 학교 과제처럼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게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저는 그게 또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아들이 참 사위가 그 네트워크 본부에 자원봉사를 했었다는데 그것 때문에 뭐 또 같이 연결이 돼서 왔을 수도 있죠. 네. 캠프에 자원봉사하는 사람 캠프에 한 수백 명은 될 텐데 그중에 한 분이 오셔서 같이 왔다고 참여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끌고 가봤자 별 내용이 없다는 거죠. 요거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이재명 후보가 엊그제 이제 검찰공화국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복당할까 두렵다 이러면서 검찰공화국 이야기를 잠깐 꺼낸 바가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자기가 선거에 떨어지면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서 교도소 감옥 갈 것 같다 이 이야기였잖아요. 네. 뭐 대장동 사건으로 이미 대장동 사건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 외에도 뭐 무슨 조폭 관련설 또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그런 뭐 이야기부터 계속 지금 나와 있는 것만 해도 한정이었거든요. 근데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니 선거에 떨어지면 그런 수사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미쳐서 내가 교도소 갈 것 같다라는 뭐 그런 합리적인 본인의 전과사범으로서 느끼는 경험적으로 전과사범이 느끼는 합리적인 공포감이 아닐까.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당은 도둑이 재발 저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그냥 형사처벌을 여러 번 받으신 이재명 후보자의 합리적인 경험적 공포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적 공포감이다? 네. 시간이 한 1분 남아서 그럼 보충 질문 하나 드리면 시사인에서 그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그러니까 텍스트 분석을 해보되 응징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이런 어떤 후보의 이미지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부정 비리에 대한 응징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네. 윤석열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바로 사회에 이 부정 비리를 바로잡아 달라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도 있고요. 그에 대한 부패행에 대한 응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지금 사법제도 개혁 방안 발표할 예정이죠, 윤석열 후보가. 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혹시 여기서 그러니까 살짝 좀 공개해 줄 수 있습니까? 뭐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 놓은 이 정권의 앞잡이로 전락시킨 여러 수사기관들을 다시 공수처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연의 업무를 잘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특히 권력자의 비리를 엄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수처 강화입니까? 공수처 폐지입니까? 저는 공수처는 존재하면 안 될 수사기관이 등장해서 국민에게 폐해만 끼치고 그 세금만 낭비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지 쪽이군요,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없어져야 될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